어사 박문수가 하인 돌쇠를 데리고 전라도를 암행할 때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완주 지역을 걷다가 농부 몇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답니다. 이야기의 내용인즉 소금장수, 미역장수, 생강장수 등의 장사꾼들이 자꾸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농부는 몸이 처참하게 망가진 시체를 강가 어디에서 보았다는 말도 하였어요. 그 농부는 시체의 행색을 보니 상인 같아 보였고 어찌 그렇게 흉하게 죽었는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문수가 대화에 끼어들어 무슨 얘기냐고 묻자 농부들은 상인들이 찾아오지 않을 뿐더러 주거미 마을 강가에서 온몸이 무언가에 맞아 심하게 상한 시체들이 연달아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건이 계속되자 마을 전체가 불안해한다며 걱정했습니다. 온몸을 망치로 맞은 것 같아 끔찍하더이다. 라는 농부의 말에 박문수는 이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였답니다. 박문수는 다시 길을 나서던 중 한 미역장수를 만났습니다. 상인들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미역장수를 살펴보니 그는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박문수가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소? 라고 묻자 미역장수는 함께 미역을 팔던 형이 갈린 길에서 잠시 헤어졌는데 돌아오지 않아 찾고 있습니다. 해가 점점 저물어가자 미역장수는 초조한 기색을 보였고 밤이 되면 사람을 찾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다시 미역장수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미역을 팔아본 적이 있소? 아직 한 건도 팔지 못했습니다. 박문수는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미역장수의 미역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형을 찾아보겠소. 그러니 주막에서 하루 머물며 기다리시오. 그 후 박문수는 돌쇠와 함께 미역장수의 형이 걸어갔다는 북동쪽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걷던 중 산 중턱에서 수상한 기와집 한 채를 발견하였습니다. 산골에 기와집이 있다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느낀 박문수는 집 앞으로 가서는 미역 사시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인이 통곡하며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며 이상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폭력적이었던 남편이 다시 살아날까 무섭다면서 시체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에는 남편을 잃었다는 여인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내민 새끼줄은 매우 부실하고 약해 보였어요. 박문수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고 돌쇠에게 몰래 단단한 새끼줄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답니다. 여인은 계속 흐느꼈고 밤하늘에는 구슬픈 곡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쇠가 단단한 새끼줄을 가져오자 박문수는 그것으로 시체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밤이 깊어지자 여인은 다시 박문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안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밤 자정에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관습이 있소. 그러니 시체를 절벽까지 좀 옮겨주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박문수가 집안에 다른 사람은 없소? 라고 묻자 여인은 급한 일이 생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이 갑자기 죽었소.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는 충분히 하겠으니 서둘러 시체를 운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답니다. 박문수는 여인의 요청대로 시체를 짊어지고 절벽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절벽에 다다를 무렵 갑자기 시체가 눈을 번쩍 뜨더니 고함을 지르며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상황이었지만 박문수는 계속 경계해 왔기에 침착하게 대처를 하였어요. 시체처럼 있던 남편은 새끼줄을 끊으려 했으나 박문수가 사용한 것은 튼튼한 새끼줄이었기에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박문수와 돌쇠는 힘을 합쳐 남편을 제압하였고 여인 또한 같이 묶었습니다. 이들을 취조한 결과 이 부부는 장사꾼들을 속여 절벽으로 유인한 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미역장수의 형도 이 수법에 당해 목숨을 잃었으며 강가에서 발견된 처참한 시체들은 이처럼 희생된 사람들이었답니다. 미역장수의 형은 절벽 중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부부의 집을 수색하자 곳간에는 소금, 미역, 생강 등 다양한 물품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방 안의 반다지에는 상인들에게서 빼앗은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박문수는 이들을 관가에 넘겼으며 주막에서 기다리던 미역장수를 찾아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미역장수는 감격하며 감사 인사를 전한 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웠으나 외모가 조금 수수한 탓에 사내들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에 머슴으로 살고 있는 호래비는 그녀를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이 흠모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가난한 머슴살이 신세인지라 감히 마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가슴앓이를 할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호라비는 산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향이 좋은 송이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머슴으로 일하는 집주인에게 갖다 드릴 생각이었지만 문득 그 과부가 떠올라 마음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과부를 기쁘게 해줄 방법을 떠올린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호라비는 과부의 집 근처 바구물로 향했습니다. 바구물은 얕은 우물처럼 바가지를 이용해 물을 퍼내는 곳을 말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송이버섯을 바구물에 던져 넣고 정자나무 위에 올라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과부가 물을 뜰어 나왔습니다. 과부가 바구물에 바가지를 담그려다 멈추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과부는 물속에서 둥둥 떠 있는 송이버섯을 발견하고는 이게 웬 귀한 송이버섯이지. 하늘에서 떨어졌나? 과부는 조심스레 건져 올려 향을 맡고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호라비는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이튿날 새벽에도 호라비는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도 과부는 송이버섯을 발견하고 기뻐했지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하지만 그는 곧 행운이라 여기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자나무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호라비는 과부가 자신을 향해 기도하는 것만 같아 뿌듯한 미소를 지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과부는 기대감을 품고 바구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한 번의 행운처럼 송이버섯이 떠 있는 겁니다. 과부는 기쁜 마음에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행운이 마치 하늘이 주는 선물인 것으로 생각하며 하늘에 감사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나흘째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줄 송이버섯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호라비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과부가 실망하면
어쩌나 하고 말이죠. 호라비는 긴 고민 끝에 그는 엉뚱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물에 다른 것을 비추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과부는 바구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송이버섯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어렴풋이 이상한 그림자가 물에 비치고 있었답니다. 호기심이 든 과부는 조리를 가져와 물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물속에 비친 나무에 사람 그림자가 보여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아니, 누구세요? 정체를 들킨 호라비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몰래 송이버섯을 넣어두었소. 당신이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서. 과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호라비의 진심을 알고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동안 날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이오? 참 고마운 분이시네요. 호라비는 용기를 내어 속삭였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모했소. 혹시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소? 과부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결국 호라비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혼인하여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